달에 탐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인류의 눈부신 발전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일 텐데요.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탁월한 지성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옳은 것이 뭔지, 그른 것이 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해왔죠. 여러분은 어쩌면 이것이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착하고, 헌신적이고, 배려하는 게 선한 것이고,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게 악한 거 아니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상황을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느끼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덕,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행동 규칙에 관한 학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삶을 향하는 방법인지를 따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도덕적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도덕적인지 알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윤리학은 실천적 학문이자 실용적인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실용성의 전제는 좋은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실용적인 분야, 예컨대 공학과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에어컨 공장 시설을 작동하고 정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지식을 알고만 있고 정작 공장에 가선 그런 지식에 따르지 않으며 순간의 기분대로 기계들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시설들이 쉽게 망가지겠죠. 이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좋은 삶에 이르는 기술, 행동 규칙들을 만약 여러분이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쓸모도 가지지 못합니다. 즉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이 되는 거죠. 이는 오늘날 인문학에 대한 인식의 전반에 깔려있는 다소 부당한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여깁니다. 공장의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공학적 지식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상황과 유사한 셈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 공리주의는 이런 윤리학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다룹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덕성의 기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밀에 따르면 모든 행동은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마트에 들리는 것도 모두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상들이 바뀝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무언가를 산다는 목적이 있다고 해도 식료품을 사고 싶으면 식료품 가게에 갈 것이고 필기구를 사고 싶으면 문구점에 갈 것입니다. 즉,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 밖에 나가는 거죠.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미리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도 이해하신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옳고 그름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특정한 도덕성, 즉 어떤 목표를 향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공리주의는 이 목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공리주의라는 이론은 그 목표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즉,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리주의라는 건 대체 뭘까요?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 행복의 원리입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란 앞서 말씀드린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는 정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켜준다면 그 증진의 정도에 비례해 그것은 옳은 행동이 됩니다. 더 많은 행복을 증진시켜준다면 더 옳은 행동이 되겠죠. 반대로 불행을 증진시키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은 마찬가지로 불행의 정도에 비례해 그른 것이 됩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넓은 의미의 쾌락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행복의 정의는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에 대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을 일시적이고 천박한 종류의 쾌락으로 해석하여 반대합니다. 인간은 고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이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이 바로 그런 즐거움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관가한 것입니다. 공리주의에서 공리, 즉 효용은 예술적 즐거움, 지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밀은 감각적 쾌락보다도 정서적, 도덕 감정의 쾌락을 질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데요. 이것이 밀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행복의 정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리주의에서 행복이 고통의 경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쾌락이 없는 동시에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셈이죠. 밀은 다른 모든 바람직한 것들은 이 고통과 쾌락의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2차적 요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다른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구별된다는 거죠. 그럼 밀이 말하는 바람직한 쾌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미국의 만화 영화 심슨을 보는 것과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밀은 이 기준이 명료하고 또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쾌락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선호하는 쪽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건데요. 즉 심슨의 즐거움을 이해함과 동시에 클래식 공연을 감상함으로써 느껴지는 즐거움을 이해한 사람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고상한 쾌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수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중오락의 쾌감이 양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아도 고차원적인 쾌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중오락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소위 말하는 고상한 취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밀은 한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밝히는데요. 그는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단계를 지향할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바둑의 즐거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굳이 바둑과 오목 중 오목을 선택할 리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소위 말하는 품이란 낮은 등급으로의 추락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질적으로 더 낮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양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밀은 오늘날까지 수없이 인용되는 불세출의 명언을 꺼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만족한 돼지보단 불만족한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단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밀이 살던 19세기에도 공리주의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는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리주의에 대해 이런저런 반문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급 쾌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저급 쾌락의 유혹에 때때로 넘어가지 않느냐? 물론 이는 사실이고 밀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밀은 고상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가녀린 식물과 같아 잘 죽는다고 덧붙이죠. 더불어 지적 감각을 상실하거나 이를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고상한 열망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접근 가능한 유일한 것이 저급한 쾌락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교육과 여론에 대한 밀의 급진적인 견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밀은 제도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버젓이 존재했던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여성의 참정권을 옹호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반대했죠. 사람들이 환경적 문제로 저급한 쾌락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깨부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공리주의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리주의의 기준은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최대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도덕의 기준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선명히 나타나게 되죠. 밀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외연을 지각을 가진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동물보호운동의 이론적 기반에 공리주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인 셈이죠. 이러한 일련의 내용에 따라 밀은 공리주의적 이상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사회적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사회의 법률과 제도는 모든 개인의 행복을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와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제도적으로 그 집단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집단 속 개개인에게도 좋은 것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교육과 여론은 각 개인의 행복이 보편적 행복의 안에서 요구되는 실천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공리주의에 대해 또 다른 반문을 제시합니다. 공리주의는 비현실적인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도덕이론이 아닌가? 밀은 이에 그건 사람들이 행동의 규칙과 행동의 동기를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규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전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동하는 게 옳다는 규칙이죠. 하지만 공리주의는 행동의 동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도덕적 의무감 같은 걸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공리주의는 개개인에게 집단을 위한 헌신의 감정이나 공동체적 의무감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일념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돕든 구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건져냈든 간에 공리주의에선 두 행위 모두 옳은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착한 동기를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단순히 몇 가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겠죠? 다만 밀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더 몰두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 그는 역설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리주의의 요구는 어떻게 생각해도 그리 비현실적이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거죠. 또한 밀의 공리주의는 공간적으로도 넓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변화까지 고려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은 당장의 편의를 위해 더 큰 장기적인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이 또한 공리주의가 단순한 쾌락주의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깨부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